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연하게도 며느리의 제 손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당신 아들인 제 남편의 손을 남들이 보면 훈훈하고 따뜻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만 보면 한숨부터 나왔고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늘어놓으실 걱정이 됐죠. 혹시라도 남편의 손에 긁힌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치밥을 먹어야 됐어요. 우리 아들 일하느라 힘들지. 아이고 세상에, 이거 봐라. 요즘은 간절기라 날씨가 건조하니까 손도 튼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손이 닿았네. 이거 그냥 누고 심해지면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날 수도 있어. 아이, 뭐 어떡해. 날씨가 건조해서 손도 건조해지는 건데네. 아내한테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서 발라야지. 핸드크림 그거 여자들이나 바르는 거지. 공장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동료들이 비웃는다고. 얘, 너네 남편이 손이 이렇게 틀 때까지 뭐 했어? 남자애라 그런 거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마늘. 아이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 남편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잠들기 전에 꼭 핸드크림 발라줘라. 알았지? 내가 다음번에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아들 손 상태 확인해 볼 거다. 어머니, 저도 귀찮아서 핸드크림 안 발라요. 그리고 저는 설거지도 하고 맨날 걸레 빨고 하니까 손에 습진도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가 손이 아플 정도로거나 알아서 챙겨겠죠. 제가 이제는 하다 남편 손에 핸드크림 발라줘야 돼요. 저희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면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이 험한 일하다 다치진 않았는지 손부터 확인하셨어요. 손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늘 저에게 잔소리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말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심지어 손톱이 길면 이러다가 다칠까봐 손톱까지 깎아줬답니다.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아까 보니까 손톱이 길어졌다. 엄마가 저번에 말했잖아. 손톱 관리 잘하라고. 길어진 손톱으로 일하다가 부러지면 다칠 텐데. 손톱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길었네. 집에 가서 깎게. 아이고요, 서길이 와. 엄마가 깎아줄게. 집에 가면 또 깎는 거 깜빡하고 그대로 출근할 게 뻔해. 결혼 전에 내가 맨날 관리해줘서 손톱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적이 없었는데 집에서 마누라가 챙겨주지 않으니 결혼해도 내가 깎아줘야지 어쩌겠어. 시어머니는 조심해 남편. 손을 잡으시는 데려온 아들 손톱을 일일이 깎아주셨어요. 노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서 안경까지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 늘 제게 눈치 주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들러붙어서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제 공장에서 있었던 일, 지난주에 퇴근하며 동네 치킨을 시키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재미있는 일까지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잘하는 것처럼 저는 늘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어찌 보면 집안에서 막내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남자다운 신우를 남편이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중기에 다니면서 벌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2명이나 있고 둘 다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둘째를 낳고 난 후에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이 저보다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나이든 님 없는 힘쥐어짜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출근 시간이 매번 달라졌어요. 가끔은 새벽에 가기도 하고 저녁 근무를 하기도 했죠. 시학년 초에는 남편 스케줄에 맞춰서 일부러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 밥 차려주고 출근할 때 배웅해주곤 했는데 저도 체력적으로 딸려서 그런 짓거리를 안 한 지 오래됐네요.
게다가 저는 최근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집에서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반은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양간 부모님이 돈을 반반씩 내어서 해주신 23평 신혼집이 내 식구가 살긴 조금 좋게 느껴져서 이사 가자고 말을 꺼내게 됐죠.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 나 이직한 회사가 너무 멀어서 진짜 힘들어. 당신 공장이랑 내 회사 중간 지점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애들 더 크면 지금 사는 집도 저으니 조금 일찍 이사 가자. 안 돼. 여기 동네 좋단 말이야. 나 걸어서 공장까지 10분도 안 걸리는 거 알지? 그래서 새벽에 끝나도 집에 빨리 올 수 있어 편하단 말이야. 공장에서 멀리 이사 가면 오히려 새벽에 택시비도 많이 들어. 당 퇴 시간에 정해져 있지만 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 이사해 가면 자기 일터에서 멀어지니 절대 반대를 하는 통에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보통 회사원이라면 저도 바둑바둑 우겨서 어떻게든 제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이상하겠지만 3교대 근무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더 이상 개의지도 못했네요. 남편에게는 5살이나 많은 결혼 못한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냥 딱 겉모습만 봐도 왜 남자한테 인기가 없는지 놓쳤는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키가 무려 170에 어깨도 떡 벌어지고 골격이 엄청 좋았어요. 남편은 야리야리한 여성 스타일인 것과 완전히 상반되지. 아무래도 딸과 아들의 유전자가 뒤바뀌어서 전달된 것 같았어요. 막내딸 같은 남편과 달리 오히려 신우가 장남 같은 역할을 집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외형뿐 아니라 성격도 걸걸하고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답니다. 시댁에서는 신우가 결혼 못해서 전전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신우가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늘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는 구독계 잘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가을 했는데요. 좀 다니다가 자기는 사무직이 맞지 않는다면서 몸 쓰는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거기서 관리 자직 맡아서 일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 성격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점점 더 남자처럼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터졌을 무렵 나이가 들어서 공장 일이 체력적으로 딸린다고 일을 그만뒀어요. 갑자기 장사를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자기는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 자기 목에 결혼 비용을 모아둔 것을 사업자금으로 대달라고 말입니다. 신우는 그 돈과 자기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배달 전문으로 해서 중국집을 하나 열더군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만 했던 신우가 과연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근데 신우는 꽤나 사업 수완이 있었고 음식 솜씨도 괜찮았어요. 거기다가 배달을 위주로 하다 보니 매장도 작게 할 수 있어서 임대료도 적었고 홀 직원을 따로 둘 필요도 없으니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죠. 배달 전문으로 하던 신우의 중국집은 예상보다 훨씬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자기도 공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해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저와 시어머니가 겨우겨우 말렸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음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공장을 때려치고 주방에서 요리할 뻔 했다니까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만 아니면 딱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가끔 자기한테 신혼처럼 왜 잘 안 해주냐고 투정을 부리는 정도였어요. 아, 당신, 요즘엔 내가 새벽에 출근해도 그냥 잠만 자고 있더라. 예전에 내 스케줄 미리 알아놓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밥 먹고 가라고 차려줬잖아. 게다가 내가 집 나갈 땐 맨날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줬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고. 당신, 사랑이 벌써 식은 거야. 애보, 그 회사 자들이나 피곤해서 그러지. 당신, 스케줄이 계속 바뀌는데 내가 그거에 맞추면 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때는 내가 힘들게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늘 챙겨줬잖아.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사 가면 예전처럼 챙겨줄게. 우리 이사 갈까? 저는 에버그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서 옆에서 뭐라고 하던 님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이런 식의 투을 부릴 때면 이사 가면 예전처럼 챙겨준다 고 말했고, 그러면 남편은 입을 닫고 더 이상 저한테 애정이 식었다는 등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남편 스케줄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겨우 일어나 배해주는 정도였는데요. 제가 생활 패턴까지 바꿔가면서 출근하는 남편보다 늘 먼저 일어나 밥을 주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아무리 강요를 하셨어도 제가 하기 싫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또 사랑이 넘치는 신혼 기운이 했고, 남편이 3교대에서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니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힘내라고 많이 신경을 썼던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제가 잘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찬 투정을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회사에 갈 때도 문 앞에서 나와 주지 않고 피곤하다며 침대에서 코를 걸며 자기 일에 쓰였어요. 쉬는 날이나 주말에는 집안일은커녕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죠. 또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밖에 없어서 제가 7일 내내 밥을 차려줘야 했어요. 심지어 식사할 때 쓴 그릇들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누는 바람에 뒤치다꺼리를 제가 다 했어야 했죠.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정주여도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똑같이 돈을 버는 입장에서 주말에도 남편을 챙겨줘야 했기에 열이 받아서 더 이상 잘해주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시댁에 가면 늘 제가 때처럼 잘해주지 않아서 출근 전에 밥을 못 챙겨 먹어 일할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투덜대더군요. 너는 출근하는데 남편 밥도 안 치워주고 뭐해? 3교대 하느라 힘든데 안쓰럽지도 않아?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데 배까지 고프면 어떻게 일하라 말이야. 너처럼 앉아서 자판만 치는 애들은 모른다. 매일 힘쓰는 일하는 애는 적어도 폐는 든든히 채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이직하고 출을 1시간이나 걸려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둘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애들 케어하랴, 집안 정리하랴 바빠요. 근데 어떻게 3교대 하는 남편 근무 일정에 맞춰서 제가 남편 밥 차리고 출근할 때 하겠어요? 결국 일하는 시간이요. 바뀌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녹초가 되니 집에서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야지. 저도 일하는데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을 있어야죠. 남편만 밖에서 일하나요? 너도 같이 돈을 벌어도 집안 가장은 남자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회사 그만두고 집안이라고 잖아. 왜 고생을 사수하는 거야?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아이들 보고 남편 내주나 해. 그럼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싶어요. 어린애들 때 놓고 회사 다니는 거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장이 물량이 많을 땐 일을 많이 하고 없으면 일이 줄어서 월급도 고정적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기 싫으면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똑바로 하던가. 어머니, 솔직히 제가 월급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일을 그만두고 가하고 집안 살림하는 거 남편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월급 더 많이 받는다고 내 아들 무시하냐? 그래서 안채로 주고 그러는 거지. 너, 집에서 내 아들 구박하고 부려먹는 거 아니야? 저도 소파에 누워서 남편 좀 부려먹고 싶네요. 근데 부려먹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시킬 게 하나도 없어요.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할 줄 아는 건 라면밖에 없고, 설거지 시키면 그릇 다 깨버리고, 청소시키면 머리카락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들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고, 제가 집안일 다 해요. 근데 올케 원래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밖에 나가 돈 벌어 오시면서 집안 살림 다 하고, 아빠 내조도 완벽하게 다 하셨어.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니까 당연히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지. 혹시 올케 애들 앞에서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보다 돈 못 벌어오면서 집에서 한다고 말이야. 그럼 신우도 듣고 옆에서 거두었죠. 결혼도 안 해봐서 애 키우며 가사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 거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린 나를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랑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옆에서 부채질을 했죠. 근데 시댁에 갈 때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신우의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장대에는 선크림 조체 없이 스킨과 로션만 있었는데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같은 색조 화장품이 놓여 있었죠. 게다가 보면 눈썹 정리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뿐 아니라 밖에 나갈 때도 늘 목 늘어난 면티만 입고 다녔는데 가끔은 샤랄라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도 입고 외출을 하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신우가 남자가 생겼나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고 얼마 뒤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죠. 그 사람은 저희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아는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대상을 보고 저를 포함한 시댁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해서 외모가 꽤나 뛰어났어요. 게다가 신우의 보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러 가게에 나갔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어른들한테 싹싹하다 찬을 하시기도 했죠.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입에 귀에 걸리더라고요. 세상에, 나 연숙이 이번 생에 결혼도 못하고 노촌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오다니. 내가 이제야 무거운 짐을 하나 놓게 됐다. 시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결혼을 승낙한다. 빨리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자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주말에 형님, 그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면서 어떻게 됐어? 결혼 허락받은 거야? 안 그래도 나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러서 물어봤는데 남자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형님이 남자보다 나이가 더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여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는 나겠냐고 그러셨나 봐. 그리고 누나 보고 너무 덩치 크고 남자 같다고 자기 아들 기 못 펴고 살 것 같다고. 아예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셨다. 그러더라. 그 남자 집 부모님이 밥 먹는 내내 한숨 쉬고 식사 마치고 후식. 이런 거는 내주지도 않고 자기들 피곤하다고 누나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대. 초면에 그 정도로 하는 거 보면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그래서 형님은 뭐라고 하셔? 상처 많이 받으셨어도 뭐, 결혼 무조건 한다고. 하지 남자 집에서 반대해도 난 차라리 누나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해서 시집살이 심하게 하면 어째 시댁에서 이쁨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땐 구박 맨날 받고 그럴 것 같아. 남편이 평소 보지 못했던 심각한 얼굴로 자기 누나 걱정을 엄청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건데 그게 뭔 상관이야? 서로 좋으면 되지. 그리고 막상 결혼하면 시댁에서 잘해줄 수도 있어. 남편이 하도 심각하게 시누이 걱정을 하길래 오히려 제가 남편을 안심시켜야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 표정은 풀리지 않았고 혼자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치 자기 딸이라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우리 누나가 당신 언니라면 노처녀로 죽는 것보다 반대하는 결혼해서 살려고 하겠어.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좋게 말할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대답해 줘. 당연하지. 형님이 그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남자가 별로면 굳이 결혼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남자도 괜찮고 둘이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반대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 남자 집에서도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솔직한 의견을 말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우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신우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잘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멀쩡한 사무직 그만두고 몸쓰는 공장에 들어가더니 나이 먹고 힘들다고 때려치고 식당 운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7살이나. 어린 연하 신랑까지 참산 넘어 사이고 나이 여자는 팔자가 기구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며칠 뒤 팔자가 정말 기구한 사람은 신우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은 신우가 남자 집에 인사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온 뒤로 자기 누나가 걱정이 됐는지 일같이 시게 들렸어요. 며칠 그렇게 다녀오더니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우리가 사해줄 말이야. 이거 누나 결혼할 때 주기로 했어. 뭐, 집을 준다고. 이 집을 형님 신혼집으로 내주기로 했단 말이야. 형님 결혼 허락은 받았어.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내주는 거야. 아무래도 누나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경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미 누나가 며칠 전에 남자 집에 가서 자기도 집이 있고 돈도 꽤 많다고 말을 했어. 보니까 남자 집이 좀 형편이 나쁘지 않아서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돈 많다고 하니까 좀 호의적으로 변했대.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지분인 건 몰라. 이 집을 형님 주면 우린 어디서 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형과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네 집에 나랑 누나 방이 2개 있잖아.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애들 주면 딱이잖아. 미친 거 아니야? 난 싫어. 왜 멀쩡한 집을 형님 주고 우리가 신에게 들어가야 돼? 게다가 애들 이제 곧 사춘기 오면 각방 필요한데. 쟤네들 같은 방 쓰게 한다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잖아. 성별이 다른 애들을 왜 같은 방 쓰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우리가 결혼할 때 시댁이랑 우리 집에서 반번 해준 건데. 그래서 명의도 공등명의로 되어 있고. 근데 왜 이걸 형님 주는 걸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기로 엄마랑 누나랑 합의했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명의는 우리로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거 솔직히 우리 엄마잖아. 이게 왜 너네 엄마 거야? 반은 우리 아빠가 해줬는데 너네 아빠가 돌아가 줬잖아. 그럼 우리 엄마 거지? 죽은 사람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엄마고 아내라고 따지고 싶으면 너네 아빠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이미 집 준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집으로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사는 집은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에서 돈을 반반씩 받아서 산 신혼집이었어요. 그걸 남편이 신우에게 넘기겠다고 말했고 자기 엄마 집이라는 소리를 하길래 내 친정에서도 돈을 버텼다. 고 하면서 저도 지지 않고 줄 수 없다고 화를 냈죠. 친정 아버지는 제가 둘째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의 실질적인 공동 지분을 가지고요. 있던 돈을 주셨던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짜 조이는 자기 엄마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더군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그 돈은 우리 엄마한테 넘어갔지 아니지. 장모님은 가정주잖아. 돌아가신 장돈을 쉬었고 그럼 장모님은 이 집에 살 때 보태준 돈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안 하신 거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야. 남편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번 돈을 보태주신 거라 저희 친정 엄마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피우다. 그러면서 자꾸만 죽은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막말까지 해댔어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까지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누나 주려는 남편을 보니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난 말도 잘 안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비밀로 하고 있던 것을 오늘 터뜨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서류 하나를 꺼내서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집 주고 가자고 하니까 소리라도 들이미는 거야? 이거 차용증이네.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갔거든. 뭐, 우리 엄마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거짓말이라. 이거 제대로 한번 봐봐. 너네 엄마가 자필로 쓴 차용증이 서명도 정확히 되어 있고, 그리고 돈 빌려간 지 한참이나 됐는데 아직 돈 하나도 안 갚았던 밑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쓰여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제 손에서 서류를 빼서 가다시피 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고는 눈이 둥그러졌어요. 맞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1억이나 빌렸다고, 그 1억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너한테 준다고. 대체 누구 맘대로 집을 너한테 준다는 거야? 네 누나 중국집 리모델링 얼마 전에 새로 한 거 알지? 그때네 엄마가 너 몰래 나한테 1억 빌려갔거든. 너 알면 난리 난다고 너한테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이제는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차용증에 쓰여 있는 날짜까지 돈 못 갚으셨어요. 너랑 나랑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소유야. 너희 엄마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랑 내 엄마 마음대로 내 누나한테 줄 수 없을 거야. 뭐 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 나 몰래 돈 모으고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의로 받은 거야? 딱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돈 꺼달라고 하더라. 내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차용증 아직 쓰면서 돈 못 갚으면 집 준다고 써줬어. 집 준다는 차용증 아직 써준다길래 돈 벌면 바로 갚겠네 하고 빌려줬는데 글쎄 아직도 못 갚고 있잖아. 신우는 원래 배달 전문 중국집을 하고 있었어요. 초기 운영할 때는 역병이 한창 유행할 때라서 배달만 해도 수익이 잘 났고요. 하지만 이후에 점점 배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익도 줄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를 넓히면서 배달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지만 저희 실행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생활비를 자식들에게 받을 정도는 아니셨지만 남편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느라 목돈에 쓰셨거든요. 신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중국집 차릴 때 보태주셨고요. 근데 귀신같이 제가 큰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매일 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꺼달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돈이고 엄마가 아프시거나 하면 써야 해서 빌려드릴 수 없다고 재차 말을 했지만 잠깐만 빌려갔다 갚겠다고 하면서 갚지 못하면 신혼집 명의를 저한테 바꿔준다는 차용증을 써주신 거죠.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서 저희 남편 결혼할 때 건준 돈이 신할 때 건네준 돈이 비슷했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왜 차별하냐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건넨 차용증을 보고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다 알았어요. 누나한테 사업하고 1억이나 줬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할 생각한다 할 때는 그냥 공장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하시더니 제가 돈 달라고 할까 봐 일부러 가게에 여는 거 반대하신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따져댔어요. 왜 누나랑 자기를 차별하냐. 자기도 공장 다니기 힘든데 가게하기 사업자금 보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결혼할 때 줬던 집까지 빼어가려고 하는 거냐고 절대 집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빽빽 질러댔죠.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저리 반대를 하니 집을 신우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신우가 보란듯이 저에게 아침 일찍 1억을 시켰더군요. 1억에 추가로 100만까지 얹어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2억 이야기를 하면 신우가 다른 집을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근데 신우는 집을 빼앗아 그려는 마음이 진심인지 곧장 1억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동안 돈이 있는데도 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도 화가 났는데 돈을 보내고 저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저를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신는 1억을 금 저에게 신혼집을 당장 빼라고 문자를 보냈죠. 신우의 뻔뻔한 행동에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통장에 입금된 돈과 신우의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형님, 오늘 아침에 보내준 1억이 이자 잘 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돈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건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안 갚고 그냥 쳤던 것 같네요. 중국집 장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잘 되나 봐요. 잘 되긴 그냥 파리만 날리고 있어. 그래도 내가 올케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수 있게 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뒀었어. 조금 부족한 돈은 친한 친구한테 꺼서 딱 1억 맞춰서 보낸 거야. 친구한테 손을 빌리신 걸 보니 저희가 사는 집이 제 명의로 바뀌는 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당연히 싫지. 그 올케 명의로 바뀌면 나한테 절대 안 줄 테니까. 그럼 내가 결혼하고 살기 어려워질 거 아니야? 내가 1억 보냈으니까 차용증에 쓰여 있는 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얼른 집 비우고 합가를 준비나 하고 있어. 싫은데요. 저 학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올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 올케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이라고 애들 돌보는 거 힘들다고 징징 걸렸잖아. 그래서 하늘 같은 남편 밥도 못 먹이고 출근시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합과하면 엄마가 아이도 돌봐줘 음식도 해줘 청소랑 빨래도 해줄 텐데. 그럼 올케는 퇴근해서 푹 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저한테 빌려간 돈이잖아요. 이 집 처음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절반. 저희 친정에서 절반 내신 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친정집에서 낸 돈은 주셔야죠. 여기 이제 집값이 올라서 6억 정도 하니까 절반인 3억 마에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집 비워 드릴게요. 억 보내지 형편 안 되시면 저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뭐, 3억 현금으로 3억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억지를 부려? 억지요. 저한테 집 빼서 가고 싶으면 이 집의 지분만큼 돈을 지불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억지는 공짜로 살려고 하는 형님이 부리고 계신 거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억지 울은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어요. 신우는 저와 남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39년 만에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난리를 쳤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자기 누나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저에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를 엄청 냈죠. 우리 누나, 결혼 좀 하게 둘 수 없어. 우리 누나, 이번 아니면 아마 평생 결혼할 남자 없을 거야. 같은 여자 입장에서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언니였어 이렇게까지 모지게 굴 수 있겠냐고. 누나한테 3억 달라고 했다고. 3억이 누구의 이름이야? 어떻게 그걸 현금으로 바로 내놓을 수 있겠어? 그럴 돈 있으면 안 당하고 자기가 그냥 그 돈으로 집을 샀겠지. 신혼집 구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저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형편이 되면 왜 너희가 사는 집을 타라고 하겠어? 그렇죠. 억 엄청 큰 돈인 거 맞아. 그 돈, 저희 친정집에서 집 사라고 버텨주신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래도 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집까지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불쌍한 척을 했지만 저한테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신우에게 집을 넘기고 시부모와 가를 하면 남은 제 인생이 질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라는 신우이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집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래. 알았다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 신혼집 구할 때 사돈 집에서 해준 돈을 우리가 조금씩 주는 건 어떠냐? 지금 당장 얘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구할 수 없잖아. 혼수도 해야 되고 예단에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드니까. 대신 사돈 어른한테 차용증 써드리고 신혼집에 태신 3억을 우리가 빌리는 걸로 해주면 어떻겠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되겠네. 이자까지 쳐서 드릴 테니 4억 빌려주시는 걸로 하자. 어때? 그럼 그냥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파는 가지니까 당신이랑 장님도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급기와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에 가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걸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게 그냥 급해서 나온 빈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했죠. 장님, 저희 누나 상황 잘 이해하셨죠? 그냥 달란 소리가 아니에요. 장모님 집에 살 때 내어 주신 억을 빌리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박서방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왜 사돈 처녀를 주고 내 딸이 왜 부모랑 같이 살아? 그건 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 같네만. 아니 좀 해주세요, 장모님. 그동안 저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아요. 처음으로 도와달라는 건데 바로 거절하시면 저도 기분이 상하죠. 저랑 안 보고 지내실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자기 누나 결혼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눈이 돌았는지 엄마에게 저다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혼해서 보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건가? 깊은 후회가 들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네 부동산 10군데를 싹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집을 조금 싸게 내놓고 후딱 팔아버리려고 작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신우희가로 한 남자랑 남자 엄마랑 신혼집을 보러 왔는데 그때 마침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호희 예비 시어머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댁이 발칵 뒤집히게 됐어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따지더군요. 너 남편한테 들었는데 집 넘겨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너 일부러 내 신호 물 먹이려고 우리 딸이 예비 시어머니랑 집 보러 오는 날에 다른 사람들인 거지. 저는 집 넘기는 일에 동의한 적 없어요. 신혼집에 정돈 절반 들어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까지 써서 신호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 내놨고 팔리면 절반 가져다가 저희 엄마한테 가져다 드릴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받아다가 당신 딸한테 보태지던지 알아서 하세요. 뭐 갑자기 집을 팔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 거면 그냥 우리한테 3억 빌려주는 셈치고 차용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4억 받을 때까지 너를 계속 봐야 되잖아. 나 오늘부로 너랑 이혼할 거라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하며 미리 준비해 둔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얼마 뒤 신우의 결혼은 파투가 났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집을 구해서 엄청 편하게 출퇴근하며 말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자기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전 신우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인 상태로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에는 아마 두 사람 모두 앞으로 결혼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의 이룬 걸 욕심 부리다가는 그게 다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